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 후반에 막 접어든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한다는 기쁨도 크지만 제게 이 결혼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저를 헌신짝처럼 버렸던 전 남자친구에게 제대로 복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3년 전 저는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했지만 결국 파혼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결혼 파혼 사유는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였어요. 변호사를 준비하던 그 사람 곁에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하고 내조를 하며 함께 미래를 꿈꿨었는데 막상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변호사가 되자 제 손을 딱 놓아버리더라고요. 가난한 집안 여자와는 직업 수준이 맞지 않아 결혼하기가 어려울 것 같대요. 그런데 인생이 참 재밌는 게 저를 그렇게 내쳤던 전 남자친구를 결혼 전 우연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저는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성공한 제 모습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헌신짝처럼 버리더니 성공으로 제대로 복수하는 기분이 들어 너무 통쾌하다 생각했는데 웬걸 이 남자가 제 모습에 남주기 아까워 배가 아팠던 건지 다시 본인에게 돌아와 달라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를 버린 남자한테 제가 제 예비 남편을 버리고 과연 돌아갔을까요? 오히려 제대로 한 방 먹여줬습니다. 어떤 결말이 나왔는지 오늘은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까 싶습니다. 전 남자친구와는 꽤 오랜 연애를 했어요. 처음 만난 건 대학교 동아리 모임에서였죠. 그땐 서로 별다른 관심도 없었고 그냥 얼굴 한두 번 본 사이라고 해야 맞을 거예요. 이름과 얼굴 정도만 알고 지내는 딱 그 정도의 선이었죠. 그런데 몇 년이 흘러 졸업한 뒤 정말 우연히 이어진 모임에서 다시 마주쳤어요. 옛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훨씬 더 늠름해지고 뭔가 듬직하게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닿았고 30을 앞둔 나이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는 졸업 후 몇 년간 해외여행만 다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직장을 금방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다 결국 자기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변호사로 진로를 바꾸기로 했다고 로스쿨을 준비하겠다며 다시금 공부를 시작했죠. 그로 인해 당연히 저희 연애는 평범하지 못했어요. 남들처럼 예쁜 데이트, 여행 같은 건 거의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는 공부에 집중해야 했고 저는 그 곁에서 배려하고 맞춰주는 역할을 한 거죠. 남들처럼 이곳저곳 가고 싶은 곳도 많았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변호사만 되면 그깟 데이트, 그냥 해외여행으로 크게 다니자며 나름의 본인의 방식으로 저를 달래줬었던 것 같아요. 그의 로스쿨 입학부터 졸업,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하기까지 저는 자그마치 그 5년이라는 시간을 내조했어요. 사실 언제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정말 눈 깜짝할 새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흐른 줄 몰랐거든요. 주변에서는 한창 연애도 하고 결혼도 이야기할 시기에 저는 한 사람의 공부와 미래를 위해 제 시간을 쏟아부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집은 형편은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생계로 바쁘셨고 생활비나 공부에 필요한 건 대부분 제가 감당해줬죠. 저는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식품 관련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번 돈은 거의 다 그 사람을 위해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희 집도 부유한 편은 아니었던지라 어찌 보면 저희 집과 그 남자를 위해 열심히 벌어서 살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 뒷바라지를 하다니. 본인이 선택한 공부면 그만큼 공부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공부할 거라 생각하고 신경을 안 써야 하는 게 맞는데 그땐 그 사람만 잘 되면 우리가 함께하는 미래가 보장될 거란 믿음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든 채워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다는데 못 해줄 게 뭐가 있나요? 내가 벌고 있는데 아끼지 말자 싶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제가 시험 본 것도 아닌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이제 드디어 우리의 시간이 오나 보다 싶었어요. 결국 이야기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겠구나 싶었고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벌이도 시작하고 일에 점차 적응되어 갈 때쯤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희도 여느 커플들처럼 식장도 예매하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도 예약을 해두었어요. 한창 신혼집에 대해 한참을 고민하던 중이었어요. 신혼집을 어디에 또 어떤 식으로 마련할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집 이야기만 나오면 남일 대하듯 가볍게 넘어가 버리려고만 하고 제가 뚜렷한 대안을 생각해보자고 하면 얼버무리기만 하는 거예요. 시험 붙은 지 얼마 안 된 시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그런 시기도 충분히 지났고 몇 달이 지나도 그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대화를 회피하려는 태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그를 정식으로 앉혀두고 진지하게 결혼에 관한 대화를 시도해봤어요. 요즘 왜 이렇게 신혼집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돌리고 피하려고 해? 내가 얘기 꺼낼 때마다 자꾸 딴소리 하잖아. 예식장도 예약해두고 다른 일정도 다 잡혀있고 앞으로 결정해야 할 것들이 잔뜩인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 나만 이 결혼 신경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솔직하게 말해봐. 나랑 결혼할 마음은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아이, 요즘 좀 결혼에 대해 복잡한 생각이 들어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래 만났다고 꼭 다 결혼해야 하는 걸까? 그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정 아니야? 우리 사이에 결혼이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하고 나는 아직 생각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요즘 일도 바쁘고 복잡해서 생각할 여유도 없긴 한데 괜히 지금 얘기 꺼냈다간 서로 감정 상할까 봐 피한 것도 있어. 아무튼 지금 우리가 결혼하는 타이밍이 맞는 것인지 아직 판단이 잘 안 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할 타이밍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니. 그럼 결혼 이야기를 애초에 너가 왜 꺼냈는데? 그럼 네 말은 연애를 더 하자는 이야기야? 그리고 우리 사이에 결혼이 안 맞는다는 건 또 무슨 말인데? 주변에서 뭐 이상한 이야기라도 들은 거야? 우리 연애한 지 몇 년 된 줄 알아? 자그마치 5년이 넘었어. 그 시간을 오로지 너한테 다 투자하고 세월을 보낸 거라고. 너도 알고 있으니까 합격하자마자 결혼 이야기 꺼냈던 거잖아. 너가 어떤 점에서 안 맞는다고 느끼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 난 우리 관계를 진심으로 생각했고 미래도 당연히 같이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넌 그게 아니라는 말이야? 너도 지금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 많이 혼란스럽고 어이없을 거 아는데 내 말은 결혼은 타이밍이랑 상황이 중요한 거잖아. 사람마다 시기가 있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조건 오래 만났다고 결혼까지 가야 한다는 건 좀 억지 같다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그래. 우리라고 해서 무조건 당연히 결혼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 너랑 나랑 연인으로야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왔지만 결혼해서 안 맞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나도 내 상황도 생각해야 할 것 같고. 상황? 무슨 상황? 돌려 말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이유가 뭐야? 내가 뭘 그렇게 부족하게 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나는 최소한 대답을 들을 자격 정도는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결혼도 안 해봤으면서 벌써 맞고 안 맞고를 따지는 게 어딨어? 다른 사람들은 뭐 그걸 다 알고 결혼한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왜? 변호사 되더니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니? 아이, 모르겠다. 그래. 솔직히 말하면 직업적으로 너무 비교되잖아. 나는 이제 막 변호사 됐고 너는 그냥 식품 영양사잖아. 우리 둘의 레벨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엄청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우리 엄마도 내가 변호사 됐다고 엄청 좋아하시고 있는 거 너도 알잖아.
엄마도 자꾸만 그럼 이제 변호사 며느리 만날 수 있는 거냐면서 기대하시니까 솔직히 면목이 없어. 사실 엄마한테 결혼 이야기도 아직 제대로 못했어. 알잖아. 우리 엄마 나 고생시켜가면서 여기까지 만든 거. 그래서 기대도 크신 상태라 여자친구가 식품 영양일 한다고 하면 많이 놀라실 거야. 뭐? 지금 어머님은 내 존재 자체도 모르고 계신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몇 년을 만났는데 그걸 모르신다는 게 말이나 돼? 그리고 레벨이 달라? 네가 뭐 언제부터 레벨 따졌던 사람이었어? 진짜 사람이 어떻게 변해도 이렇게 변하냐? 너 힘들 때 옆에서 도시락 싸주고 책값 챙겨주고 생활비까지 보태준 건 기억도 안 나니? 너 로스쿨 붙었다고 울던 그날도 누가 네 옆에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 어머니만 네 옆에서 도와주신 거 아니야. 나도 너 위해서 내 청춘 다 쏟아부은 거라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그렇게 이기적인 행동이 널 진짜 못나 보이고 찌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 알긴 해? 엄마가 너 만난다고 했을 때 엄청 싫어했어. 아들이 곧 변호사 될 건데 무슨 쓸데없는 연애냐며 헤어지라고 난리치시는 걸 헤어졌다고 거짓말하고 널 만났던 거라고. 그리고 뭐? 찌질? 야, 너 진짜 웃긴다. 막말로 내가 너같이 평범한 직업 가진 여자랑 결혼하면 그게 더 찌질해 보인다는 거 모르겠냐? 그리고 내줘? 웃기지 마. 내가 공부해서 변호사 된 거지 네가 대신 시험 쳐준 거 아니잖아. 네가 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줬다 헌신했다 생색내고 있어. 너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거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지?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수준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넌 아직도 연애 감성에 빠져서 사랑이면 다 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게 바로 수준 차이라고. 됐고, 나도 솔직히 요즘 너한테 정 떨어진 지 오래야. 언제쯤 헤어지자 말하나 고민했는데 잘 됐다. 어? 너 진짜 웃긴다. 너희 집도 그렇게 대단한 집안도 아닌데 누가 누굴 무시해? 아들 대학 등록금 하나 못 대주셔서 학자금 대출만 잔뜩 쌓이고 너 용돈도 제대로 못 챙겨주신 거 내가 다 아는데 누가 누구를 욕하고 무시하고 부끄러워하느냐고? 진짜 어이없는 말들만 내뱉네. 그리고 난 정말 최선을 다해 네 곁에서 도와줬는데 생색내도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뭔데 그걸 무시해? 우리 집은 그래도 이제 나 때문에 일어설 일만 남았잖아. 근데 너희 집은 뭐라도 있어? 뭔 수준에 맞아야 말이지. 변호사 사위 2개는 턱없이 부족한 집안이잖아. 그러니 당연히 결혼은 말도 안 되지. 그냥 깔끔하게 이 결혼 접고 각자 길 가자. 딱히 뭐 진행해둔 것도 없잖아, 지금. 오히려 나중에 가서 더 큰일 치르지 말고 여기서 정리하자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서로한테 시간 낭비야. 너도 너 수준에 맞는 남자 만나. 괜히 나 같은 사람 붙잡고 너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인생 꿈꾸지 말고 너한테 딱 어울리는 찌질한 남자를 잘 찾아봐. 분수에 맞게 살아야 덜 초라하잖아? 이건 진짜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어? 우리의 관계도 이제 청산하자.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제게 수준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 순간 말 그대로 제가 한 방 제대로 먹은 거였어요. 정말 허무한 순간이었죠. 그와 함께한 시간이, 우리가 쌓아온 관계가 저를 위해 미안함도 고마움도 하나 없이 이렇게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그동안 그 애 옆에서 뭘 했는지 왜 그랬는지 다 후회만 밀려왔죠. 이렇게 사람 내버릴 거면 애초에 시험 붙고 나면 결혼하자는 말이나 하지 말지. 정말 사람을 제대로 바보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건 그는 저의 존재 자체를 그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 사람 곁에서 몇 년을 있었는데 그런 저를 숨긴다는 게 말이 되나요? 투명 인간과 사귄다는 것도 아니고 저를 정말 사랑했다면 그런 식으로 남에게까지 저를 지우는 일은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당당하게 소개라도 해줬다면 이 정도의 모욕감은 느끼지 않았을 거란 생각도 들었어요. 나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결혼감이 아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던 건가 봐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에게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고 저희는 그날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끝이 그렇게 허무하게 올 줄은
전혀 몰랐어요. 미안하다, 고맙다. 그런 말 하나 없이 그 사람에게 저는 그냥 더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렸던 것 같아요.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제 마음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제 운연이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집안 형편을 이야기했어요. 제 집안이 변호사 사위 두기엔 부족해서 결혼은 말도 안 된다고요.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실상은 저희 집이나 그 집이나 피차 일반이었어요. 그 사람네 집도 넉넉한 거 하나 없었고 제가 오히려 그 사람보단 빨리 사회에 나와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그가 취업도 못하고 공부에만 전념해야 했던 시절 저는 매달 월급을 벌고 생활비를 보태주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말대로 저희 집이 잘난 집안이 아닌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살았어요. 가난하단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게 제겐 자존심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취업 준비 열심히 했고 그 결과 운 좋게도 같은 과 동기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취업할 수 있었어요. 연봉도 업계 평균보다 높은 곳으로 취업했고요. 그걸 자랑하고 다닌 적도 없어요. 오히려 더 조심했죠. 그런데 그는 제가 그런 배려를 했다는 사실조차 까먹어버리고 망각해버린 것 같았어요. 만날 땐 단 한 번도 저의 직업이나 형편에 대해 입 밖에 낸 적도 없던 사람이 어떻게 변호사가 되자마자 너랑은 레벨이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 사람의 태도에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가증스럽고 치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5년이나 쏟아부었다는 게 정말이지 미쳤던 거죠. 제 청춘의 절반 가까이를 줬는데 하루에 그렇게 헤어지자 말하고는 연락조차 피하고 모든 연락망에서 저를 차단했더라고요. 너무 비참했어요. 정말 문자 한 통 남기지 않고 사라진 사람처럼 제가 무슨 죄라도 진 것처럼요. 저는 말 그대로 헌신짝처럼 버려져 버렸습니다. 어이없는 이별 상황을 저는 그냥 받아들여야 했어요. 더럽고 치사한 놈한테 미련 가져봐야 뭐 하겠냐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정말 제 모든 걸 다 줬거든요. 정성을 쏟았고 마음을 다했고 물질도 아끼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만큼은 했다는 자부심은 있었어요. 다만 그게 너무 깊은 상처로 남았을 뿐이에요.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1년 정말 제겐 잊을 수 없는 지옥 같았어요. 그 사람을 붙잡고 매달리거나 연락해서 비는 짓은 안 했어요. 그건 죽어도 못하겠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회의감과 충격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우울증에도 걸려 한동안 멍한 채로 지내기도 했었고 대인기피증에도 걸려 사람들을 멀리했죠. 그 사람과 함께했던 추억이 너무 선명해서 더 힘들었어요. 자존감 높기로 소문났던 저였는데 그 사람의 말 몇 마디에 사람이 자존심까지 바닥을 쳐버리더라고요. 나란 사람이 그렇게 없어 보였나? 정말 내가 결혼 상대로 부족했던 걸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마음을 병들게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하며 무시하는 것 같고 누가 저를 쳐다보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지하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너는 레벨이 낮아라는 그의 말이 떠오를 정도로 제겐 너무 큰 트라우마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면서 저를 지키려고 발버둥 쳤어요. 약도 먹고 상담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저를 다시 붙잡아야 했어요. 그 사람이 제게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더 깊었고 컸던 거죠. 단지 이별의 상처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무가치하게 만든 그런 절망감이었거든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은 다른 누구에게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처는 그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이 감정을 딛고 일어나야 했죠. 그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저를 잊지 못하게 만드는 순간이 왔으면 해서요. 그가 저를 버린 걸 평생 후회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다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버림받은 지 벌써 3년이나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더라고요. 처음엔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는데 시간이라는 게 지나고 보니 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젠 길거리에서 마주친다 해도 아무런 감정도 없을 만큼 마음이 무뎌졌어요. 흔들릴 이유도 흔들릴 감정도 다 사라져버린 상태였고요. 무엇보다 지금 제 곁엔 그 사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좋은 사람이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제 약혼자예요. 그 사람은 저를 정말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조건 따지고 비교하고 계산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라는 사람 자체를 온전히 믿고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 사람 직업이 변호사라는 걸 들었을 땐 사실 망설임이 좀 컸었어요. 변호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힐 만큼 예전의 기억이 저를 몹시 아프게 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정말 달랐어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고 제가 가진 상처들을 조심히 달아줬어요. 과거를 억지로 캐묻지도 않고 그저 지금의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사랑해줬어요. 그런 따뜻함 덕분에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제게 믿음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려준 사람이 되었죠. 그런 사람과 저는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알 수가 없어요. 겨우겨우 상처를 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던 찰나. 정말이지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예비 남편이 로스쿨 동창회에 참석한다고 하면서 청첩장도 돌릴 겸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리가 처음인지라 많이 긴장돼서 참석하는 게 괜찮을까 고민도 했었는데 곧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로서 예의상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가게 됐었어요. 그 자리가 그렇게 불편한 자리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모른 채요. 도착했을 땐 분위기가 꽤 화기애애했어요. 예비 남편은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동기분들도 정말 따뜻하고 친근하게 인사해 주시고 맞아주셨어요. 그렇게 청첩장도 나누고 다들 모인 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술잔도 기울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토록 잊고 싶었던 사람. 5년을 함께하고도 너랑은 레벨이 안 맞아라며 저를 버렸던 바로 그 사람이요. 저와 순간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도 저처럼 눈이 휘둥그레 뜨고 저를 바라봤고 저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버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설마 했지만 그 사람 역시 예비 남편과 같은 로스쿨 동기였던 거예요. 진짜 세상 좁다는 말. 그날 처음 실감했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와 같이 얼음이 된 것 같더라고요. 많이 당황스러워 보였고 미간이 계속 찡그려져 있는 상태였었죠. 예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내 약혼자야 라며 저를 그 자리에서 소개했고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억지로 멋쩍은 웃음을 보이며 박수를 쳐주고 있었어요.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축하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표했죠. 설상가상으로 두 사람이 동기라니요. 예비 남편과 만나면서 박구영이라는 전 남자친구의 이름을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혹시 이 사람 알아? 하고 묻는 것도 우습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저에겐 너무 불쾌한 일이었거든요. 설령 안다고 해도 바뀌는 건 없을 테니 굳이 언급도 하지 않았던 건데 이런 식으로 마주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저의 혼란스러움과는 다르게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저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섞여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저희 커플 외에도 결혼을 앞둔 커플이 있었기 때문에
유독 저희 둘만 눈에 띄는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의 시선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자꾸만 느껴지고 그 표정을 숨기지도 않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건지 예비 남편마저 그 표정을 눈치챌까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자리를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잠깐 사람들 눈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머리를 식히고 싶었거든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거울 앞에 서서 숨을 크게 고르며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화장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왜 여기 있는 건지 묻기도 전에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저놈이랑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고? 이 자리에까지 온 거 보니까 일부러 나 보라고 온 거지? 복수하려고. 맞지 내 말? 어서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복수라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우리가 헤어진 지가 몇 년인데 인제 와서 복수니 뭐니 그런 이야기가 나와. 난 그냥 초대받아서 온 거야. 네 존재는 잊은 지 오래고 생각도 안 했고 할 이유도 없지. 나도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야. 저놈 로스쿨 때 늘 나보다 위였어. 실력도 성적도 다. 근데 너 그걸 알고 일부러 만난 거 아니야? 복수하려고 나보다 잘난 놈 고른 거잖아. 딱 봐도 우연 아닌 게 티나는데 어딜 숨기려고 그래? 억지 좀 그만 부려. 적당히 좀 하라고. 둘이 동기였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 복수할 만큼 너한테 미련도 없어. 지금의 난 네가 알던 그때의 내가 아니야.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 좀 하지 마. 아까 내 소개 못 들었어? 내가 그렇게 네 뒷조사나 하면서 복수하려고 내 시간 들여 고생할 거라 생각하니? 그게 아니면 하필 왜 저놈이냐고! 진짜 의도적인 거 아니냐고! 복수가 아닌 걸 어떻게 믿어?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건 내 선택이야. 네가 능력이 떨어져서 비교당한 걸 나한테 따질 일은 아니지. 이 상황 자체가 불쾌하니까 그만하고 들어가자. 나도 너랑 마주치는 거 진절머리나. 기다려봐. 아직 할 말 남았어. 솔직히 오늘 널 이 자리에서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난 아직도 널 잊지 못했거든. 그날 이후로 후회도 많이 했고 네가 이렇게 멋지게 바뀌어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널 놓친 거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 그걸 지금 말하면 뭐가 바뀌는데? 다 끝난 일이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한 거 너 못 들었니? 무슨 생각으로 지금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돌려 말하지 않을게. 이 결혼 멈추고 나한테 돌아와줘. 내가 정말 잘해줄게. 너 지금 성공했잖아. 우리 엄마도 이젠 받아줄 수 있을 거야. 우리 함께한 시간 무시 못하잖아. 그 결혼하지 말고 나한테로 와. 내가 그 자식보다 100배는 더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미쳤니? 술을 얼만큼 마셨길래 이런 주정을 부려? 청첩장도 다 돌린 사람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 진짜 뻔뻔하다고 생각 안 해? 내가 얼마나 웃으면 그런 말을 내뱉어? 기가 찬다 진짜. 이런 말 들으면 내가 흔들리기라도 할까봐? 웃기지도 않네 진짜.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사람은 화장실 앞에서 끝내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돌아오라고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 상황이 정말 현실이 맞나 싶었고 순간 말문이 턱 막혔죠. 겨우 화를 가라앉히고 입 밖으로 꺼낸 말이 앞으로 나타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너무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 입술이 떨리고 하고 싶은 말도 다 못 뱉게 되는 거 무슨 느낌인 줄 아세요? 제가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온갖 욕을 퍼붓고는 싶은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입이 굳어지더라고요. 저는 곧장 남자친구가 있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를 본 남자친구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며 걱정스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물음에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화장실 안에 사람이 너무 안 나와서 한참을 기다렸다는 거짓말만 하고 둘러댔어요. 저는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쾌했어요. 숨이 턱턱 막혔고 화장실 앞에서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어요.
그 사람이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너무 모욕적이고 조롱이고 무례함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남자친구에게 속이 안 좋아진 것 같다며 오늘은 먼저 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러더니 남자친구는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자고 했고 정중하게 주변 분들께 인사드리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차 안에서도 전 남자친구가 했던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미치겠는 거예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빼앗긴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던 그 표정이 모든 게 역겨웠고 동시에 너무 가증스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집에 도착해서 씻고 머리를 식히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문자가 온 거예요. 오늘 한 말 진심이야. 잘 생각해보고 답장 줘. 고작 한 줄이요. 그 안에 담긴 뻔뻔함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바닥까지 짓밟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제게 생각해보라고 말을 하다니요. 그땐 제 집안 수준이 안 된다며 결혼은 무리라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선 제가 괜찮게 살아 보이니까 다시 데려가겠다고요? 게다가 그 이유가 본인이 싫어했던 놈이랑 결혼하는 건 도저히 못 보겠다니. 그 말을 진심으로 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괘씸했고 이기적임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요. 제가 지금의 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그 사람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3년 전 그 파혼이라는 충격은 제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한동안 무기력한 삶에 빠져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한편으론 어떻게든 성공하자라는 오기도 제 안에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다니던 연구원직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일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저 스스로 더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제가 즐기고 사랑하는 일을 찾으면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제가 선택한 건 요리였어요. 처음엔 그저 SNS와 유튜브를 통해 가볍게 시작했어요. 제가 평소 만들어 먹던 요리법도 소개하고 조금 특별하게 재료를 조합해 본 음식들을 올리고 혼자만의 방식으로 요리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정도였죠. 그런데 반응이 꽤 괜찮았어요. 하루하루 팔로워 수도 늘어나고 댓글에는 늘 이 도구는 어디서 샀냐? 이건 따라해보고 싶다라는 반응이 이어졌어요. 그때부터 생각했죠. 이걸 진짜 내 걸로 만들어보자 하고요. 그래서 직접 요리에 필요한 도구도 기획하기 시작했고 디자인부터 자재 생산까지 하나하나 챙겨서 판매까지 연결하게 되었어요. 그게 단순한 인플루언서 활동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사업으로 확장된 계기가 되었죠. 연구원 시절에도 수입이 적진 않았어요. 전공 살려서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업으로 넘어가고 나니 수입의 크기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동안 쌓아둔 성실함과 감각이 다행히 잘 맞아떨어졌는지 국내에서 자리를 잡기도 전에 해외 바이어들에게까지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국 박람회에도 나가 제품을 소개하고 직접 바이어들과 계약도 하게 됐죠. 정말 말 그대로 일이 제대로 잘 풀렸어요. 이제는 명함의 대표라는 직함을 당당하게 새긴 사람이 됐으니까요. 그러니 그 사람이 제 앞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것도 이해는 됐어요.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떠났던 여자가 이제 내세울 수 있을 정도의 능력도 되어 있고 게다가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라이벌과 결혼까지 하게 됐다니 속이 뒤집히지 않았겠어요? 뭐 말 그대로 배가 아파 미칠 지경이겠죠. 그래서 화장실 앞에서 그런 말까지 했던 거고요. 자기 눈엔 내가 저런 놈한테 뺏겼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뭘 빼앗은 것도 없었어요. 저도 그런 사람에게 돌아갈 이유는 단 한 줌도 없고요. 그 사람은 제가 바닥일 때조차 손잡아주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매번 자기 입장으로만 세상을 볼까요? 왜 한 번도 상대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지 의문이었어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속에서 감정이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복수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사실 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누가 절 괴롭히거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저 조용히 넘기고 마음속으로만 삼키는 편이에요. 똥은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이건 정말 너무 괘씸하게 느껴졌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 그 결혼 그만두고 나한테 돌아와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게다가 그 사람이 과거에 저를 그렇게 모욕하고 내팽개쳤던 장본인이라면요. 이건 단순한 복수를 넘어서 정신 좀 차리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골탕 먹이고 싶어졌어요.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알지라는 유치한 감정보다는 그냥 사람의 감정을 그렇게 쉽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걸 누구라도 꼭 알려줘야 할 것 같았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재활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답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전화해줘. 단 한 줄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여지를 주는 듯한 애매한 말투를 남겼죠. 보통 통화를 하자고 하면서 시간까지 콕 집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아주 구체적인 시간과 날짜를 정해뒀어요. 그건 통화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릴 장소를 정해둔 거였거든요. 제 식대로 아주 은근하고 조용하게 던진 미끼였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잡아채게 만들 미끼요. 저는 그 사람이 제게 어떤 말을 할지 이미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진짜라고 착각하며 또 한 번 이기적인 고백을 쏟아낼 거라는 걸요. 사실 처음엔 진짜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들을 전부 적어 현수막처럼 회사 앞에 걸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원색적이고 쉽게 행동으로 옮겨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간접적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들리게 만들기로 했죠.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그와의 통화를 차량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하고 볼륨을 최대치로 올린 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직원들이 하나둘씩 커피를 들고 복귀하는 그 시간에 회사 입구 근처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퍼뜨리는 거였어요. 누가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게 아주 생생하게요. 저 나름대로의 소심한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에겐 유치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약속한 날짜 월요일이 되었고 저는 미리 그 사람 회사 근처로 갔어요. 직원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점심시간 막바지. 회사 건물의 1층 로비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에 조용히 차를 세웠어요. 1시 정각이 되자 정말 정확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휴대폰 화면에 뜬 그의 이름을 보고 저는 수만 번 고른 뒤 차량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볼륨을 가장 크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태연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차량 스피커를 타고 밖으로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몇몇 사람이 제 차를 힐끔 쳐다봤지만 저는 창문을 아주 살짝은 열고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상황 판단도 못한 채 자기 감정에 취해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죠. 어때? 생각은 좀 해봤어? 글쎄, 도대체 네가 뭘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너 말하는 거 일단 드러나 보려고. 뭐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거야? 내가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진짜로. 넌 아무 걱정 없이 살면 돼. 여왕님처럼 모실게. 내가 절대 예전처럼은 안 할 거야. 이번엔 정말 다르게 해줄 수 있어. 나를 헌신짝처럼 버린 게 너였잖아. 그땐 급이 다르다느니 너희 엄마가 며느리로 변호사여야 한다느니 그게 다 네 입에서 나온 말이었잖아. 그랬던 네가 지금 와서 이런 말 한다고 내가 진심처럼 들릴 것 같아? 나 그때랑은 완전히 달라.
한 번만 진심으로 다시 믿어줘. 그 결혼만 없던 일로 하고 돌아오면 그 자식보다 내가 훨씬 잘할 수 있어. 진심이야. 최명준, 그 자식이 내 인생을 다 망쳐놨어. 로스쿨 때부터 뭐만 하면 비교당하고 이제 내가 사랑했던 여자까지 가로채가려고 하고 그 결혼 두 눈 뜨고 절대 못 봐. 어떻게든 널 다시 내 옆으로 돌려놓을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 나랑 만날 때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왜 헤어지고 나서 그렇게 성공하고 잘 나가는 거야? 좀 얄밉고 화나더라. 진짜 그랬으면 우리 엄마도 너랑 헤어지라는 말 안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 자식 버리고 나한테로 와. 결혼식 없던 거로 하고 우리 그냥 둘이 여행이나 가자. 이 통화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차창 너머로 느껴지는 분위기는 확연히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언뜻 창문 밖을 봤는데 회사 정문 쪽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제 차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었죠. 누가 봐도 그 사람의 회사 사람들이었고 몇몇은 커피를 손에 든 채 멈춰섰고 다른 몇몇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귓속말을 주고받더라고요. 끼리끼리 모여 나누는 이야기의 대상이 바로 제 차 안 스피커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는 저 통화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제대로 들통났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 목소리, 이름, 그리고 자초한 말까지 이제 이 회사 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말을 꺼냈어요. 박구영, 3년 전에도 날 그렇게 차버렸던 그날처럼 너는 언제 또 날 배신할지 모르는 인간이야. 결혼을 앞둔 사람한테 그 사람을 버리고 너한테 오라니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참. 넌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 너랑 명준 씨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인지 오늘에서야 더 확실히 알겠어. 넌 5년 동안 내가 네 옆에서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변호사 되자마자 레벨이 안 맞는다. 집안 수준 안 맞는다고 최악의 말만 골라서 날 버렸지? 그땐 그렇게 날 내쳤으면서 지금 잘 사는 거 보이니까 배 아픈 거잖아. 그래, 계속 그렇게 살아. 후회하면서 부러워하면서 배 아파서 미쳐버릴 만큼 그렇게 살아. 난 다시는 너 같은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안 돌아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변호사라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이다. 남의 결혼 파탄낼 생각하지 말고 그 입 닫고 네 앞길이나 똑바로 살아. 그렇게 말하고 저는 통화를 끊었어요. 그 순간 차 밖에서는 작은 탄식 같은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몇몇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틀어막기도 했어요. 당황, 충격, 흥미, 여러 감정이 뒤섞인 얼굴들이 차 유리 밖에서 펼쳐져 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싶었어요. 그 사람의 본심과 이기적인 속내를 그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을 회사 동료들 앞에서 그 사람 입으로 직접 드러낸 셈이니까요. 그렇게 조용히 시동을 걸고 저는 자리를 떠났어요. 사실 그날은 추가로 신혼가구를 구매하러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일찌감치 연차까지 신청해뒀던 날이었고요. 그래서 바로 예비 남편을 만나러 갔어요. 그에게는 오늘의 일을 이미 다 말해둔 상태였어요.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고 그 동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소심한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까지 전부 솔직하게 털어놨죠. 예비 남편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더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한참이나 씩씩거리며 참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이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그놈이 그렇게 너를 놓은 덕분에 지금의 내 곁에 너가 있고 너를 만날 수 있었던 거잖아. 그 자식한테 고맙진 않아도 넌 지금 충분히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야. 무조건 내가 더 아끼고 사랑할 거니까 걱정 마. 저는 그 어떤 복수보다 그 사람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지금의 제 자리가 무엇보다 강력한 복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예상대로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받자마자 들리는 목소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듯했어요. 그 사람은 전화를 받자마자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회사 앞에서 차 안에서 통화한 게 전야며
대뜸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일부러 나 망신 주려고 그런 거지?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점심시간 이후부터 회사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다며 윗선의 상사는 아주 대놓고 웃더랍니다. 진짜로 5년 내조해준 여자를 수준에 안 맞는다고 차버린 게 너냐? 하면서 말이죠. 그러더니 저한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냐고 따져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말했죠. 무슨 생각으로 그랬긴. 네 말대로 너 망신 좀 당하라고 그런 거지. 그 황당한 전화 한 통으로 사람 하나 넘어갈 줄 알았냐고요. 결혼을 앞둔 사람한테 그 결혼 하지 말고 나한테 돌아오라는 게 말입니까? 그딴 소리 하면서도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고요. 그는 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걸 차 안에서 블루투스로 공개하는 게 말이 되냐고. 도대체 그런 치졸한 생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냐.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대꾸했어요. 알 필요 없고 사람들 수군거리는 거 봤지? 그 정도는 네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라는 거야. 질타가 아니라 사회적 훈육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예비 남편도 그에게 전화를 걸어 한 소리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남의 결혼을 망치려고 하냐며 정신 좀 차리라고요. 그날 이후 그 사람은 회사에서 완전히 놀림거리가 되었대요. 특히 예비 남편의 가장 친한 선배가 그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선배 눈에 제대로 찍혀서 엄청난 비난과 꾸짖음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는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직계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 회사에는 예비 남편의 대학 선후배도 많아 이제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사람 하나 그렇게 함부로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되돌리고 싶다니 참 세상에 저런 쓰레기도 없죠. 하지만 그 일 이후 저와 예비 남편은 더 돈독해졌어요. 서로에게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아껴주며 앞으로의 삶을 함께 준비하는 사이로 거듭났죠. 결혼 준비도 별탈 없이 무탈하게 잘 진행됐고 서로에게 너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그 결혼식이 어느새 일주일을 남겨두었네요.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쳤고 이제 새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일이 결국 이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니 속이 후련하고 액땜했다는 기분도 들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제 곁에 있는 예비 남편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못난 자식도 이제는 욕도 제법 늘었겠다. 좀 정신 차리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참 별놈 다 있다는 생각 드시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제 그런 놈도 영영 사라졌으니 저는 앞으로 더 행복한 인생을 살 거예요. 부디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앞으로 더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